자, 보실까요? 21번. 매도에 관한 전속중개. 그죠? 전속중개 매도도 있고 매수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매도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중 설명 중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맞죠?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 전속중개계약서죠? 보관기간은 몇 년이죠? 3년이고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2주에 1회 이상 통지해야 되는 건 맞죠? 통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문서로 써야 되죠.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아니할 수 있다라는 말은 맞죠? 언제? 임대차일 때 맞는 거죠. 지금 매도니까 매매를 전제로 한 거죠.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래를 한 경우 중개보수 50%에 해당이 아니죠. 50% 이하에서 그죠? 실비를 지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전속중개계약서는 소유자의 등기, 명의인, 중개대상의 표시, 중개의뢰가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맞죠?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국토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지금 주어하고 수로를 생각해 본다면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국토부 장관이 지금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하겠다는 얘기죠. 거래정보 사업자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얼핏 들으면 맞죠? 아니에요? 얼핏 들으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부동산 거래 정보면 중개 의뢰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거짓 정보 아까 했죠? 업무 정지가 되겠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 이를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럼 전속중개만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사용한다? 안 되죠. 개업공인중개만 사용하는 것만 해도 솔직히 그렇게 많은 물건이 올라오진 않을 건데. 3번 지정권자로부터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한 공인중개사 법상 제재는 없다. 그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요. 말 자체로만 따진다면 인터넷을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 방 구해주고 직방 다방 이런 것도 다 지정받지 않은 그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죠. 3번이 맞겠고요. 2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하여야 할 사항과 전속중개 계약 체결 시 공개하여야 할 정보로 공통상황인 것은 되어 있습니다. 공통상황. 그죠? 어떻게 되나요? 중개 보수의 실비 및, 그죠? 실비의 금액 및 그 산출 내역.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거는요, 두 가지를 또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공통사항인 거는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 따져야 되는 거죠? 그죠? 다른 것들은 어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서로들 있잖아요. 그쵸?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해야 되겠죠? 근데 공개할 정보는 또 아니잖아. 그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이 문제가 이렇다고. 그럼 몇 번이 될까요? 4번입니다. 그죠?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이런 거는 양쪽 다 어때요? 항상 얘기해야 되겠죠? 23번 체크해 두셔요. 23번이요. 그 다음 24번 보실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그죠? 거래계약서,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죠? 중개가 완성된 경우 당해 중개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거래계약서에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맞나요? 소속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죠?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의 업무를 보조한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벌써 땡이죠. 그죠? 이 경우 개업은 반드시 함께 서명 날인해야 된다. 이거요 정확하게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 작성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안 되죠. 그죠? 일반적으로 따지면, 근데 우리 내가 헷갈릴까봐 그런 얘기 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요, 중개보조원은 작성이라는 개념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작성은 뭐예요? 자기가, 그죠? 정신작용을 해가지고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대필할 수 있게 한다. 이러면 또 가능하기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즉 명확하게 어때요? 중개보조원은 뭔 역할이에요? 내가 시키는 것만 딱딱하게 로봇처럼, 그죠? 이럴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은 작성도 안 되고 뭐예요? 함께 서명 날이니까 명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틀렸죠? 대통령은 개업공인중개사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 이를 사용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는 건 맞죠? 근데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아, 대통령 바쁘셔요 지금. 그죠? 많이 바쁘셔. 국토부 장관이 할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 사본을 5년간 보장하자. 그죠? 개업공인중개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이거 아까도 나왔네요. 그죠? 뭐였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죠. 형사처벌은 없었어요. 25번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거래계약서예요. 또 헷갈리시지 말고요. 중개대상 확인설명서랑 헷갈리지 마시고. 그죠? 중개대상을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틀에 맨 마지막에 그게 써 있어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고 이렇게 써 있긴 합니다. 2번 물건의 인도일시. 인도일시 맞죠?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는 당연하죠. 제일 먼저 나오겠죠. 권리 이전 내용은 뭡니까? 매매를 하든지 임대차를 하든지. 그죠? 일제랑 소금 진동. 설명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지만 거래계약서에 쓸 내용은 아니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쓰시면 되겠어요. 26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상의 부동산 거래신고 중 옳은 거. 부동산 거래신고를 왔어요. 부동산 거래신고는 누가 해야 됩니까? 신고 의무자, 거래 당사자 혹은 공인중개사죠. 매매 또는 임대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뒤에는 주었는데 앞으로 틀렸죠? 임대는 아니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이 되겠죠. 공공주택이잖아요. 그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게 뭐야? 시스템, 이게 뭔가요?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요. 지금 새로 나오는 것들 있죠? 자, 이거 아이패드 같은 걸로 하실 수 있어요. 전자계약. 그죠? 전자계약을 하시게 되면요. 별도의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발전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까지 보고 있나요? 등기까지도 문제 없다고 돼 있어요. 내가 계약서 한 장만 딱 작성을 해놓으면 등기도 자동으로 알아서 넘어갑니다. 라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될진 모르겠어요.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신고 의무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신고 의무자? 어떻게 되죠? 5번 이게 좀 26번에 한번 좀 생각해보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신고 의무자라고 표현하면 틀리는 이유가 뭘까요?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를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을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가 누가 됩니까? 공인중개사가 되죠.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는데 무효가 됐죠. 그러면 거래 당사자는 무효가 됐음이라고 신고를 못하나요? 할 수 있겠죠. 즉 당사자 혹은 개업공인중개사는 해제 신고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신고 의무자라고 하면 여기서는 누구만 얘기하니까? 개업공인중개사만 얘기하니까. 그 차이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5번 예문. 27번 이런 문제는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각
갑이 매도인 A와 매수인 B가 2억 원의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고 주택을 B와 C가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이거 얼핏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아까처럼 어때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게 아니죠. A와 B가 그죠? 얘네 뭐 했어요? 지금 매매했죠. 매매했고 그 다음에 누구 C하고 임대차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원했던 공통되는 부분이 지금 비껴나갔어요. 얘 때문에. 맞죠? 아까는 얘네 둘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하게 되면 된다 그랬는데 현재 상황은 동일한 물건은 맞지만 어때요? 당사자가 달라요. 그죠? 당사자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누구야 여기? 갑이네. 그죠? 갑은 땡큐. 땡큐. 그죠? 어떻게? 다 받아. 맞죠? 기본 틀은 그래요. 그러면 A와 B 2억 원의 매매예요. 2억 원 매매 얼마예요? 0.4%네요. 그죠? 다 나오잖아요. 거기 조례에. 그죠?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땡큐. 매매에 대해서 얼마씩? 80만 원씩 받아요. 맞죠? 그 다음에 B와 C는 뭐예요? 임대차네요. 1억 5천 전세기야. 1억 5천 얼마예요? 네? 1억 원에서 3억이면 0.3%죠. 얼마예요? 45만 원. 얘도 당사자죠 또. 얘한테도 또 받아야 돼. 맞나요? 그러면 80, 125. 얘는 합치면 맞나요? 땡큐. 그죠? 땡큐. 요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업무 위탁에 관한 설명한 것은 옳은 거. 업무 위탁은 뭘까요? 교육. 그죠? 교육이나 시험? 이런 거죠. 그러면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또는 단체는 강의실 몇 개 있어야 되나요? 1개 있어야 됩니다. 그죠? 1개인데 몇 평? 1개인데 기억이 안 나시죠? 한번 외우실게요. 50제곱. 그죠? 50제곱. 50제곱이면 어느 정도 되나요? 17평? 그죠? 17평쯤 되겠죠? 여기보다 작아요. 요거보다 작은 강의실 1개만 확보하고 중요한 건 누구예요? 강사 확보해야 되죠. 그죠? 뭐 박사학위가 있거나 석사의 실무 경험이 있거나 뭐 변호사, 세무사 쭉쭉쭉 있죠? 강사를 확보해야 되고 국토부 장관은 교육에 관한 업무로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교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및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내용이 맞는데 그죠? 근데 교육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건가요?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학교. 시험은 학교가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등록관청 시도지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지침을 마련하는 건 누가 마련을 할까요? 지침 마련 국토부 장관이 되겠죠. 그죠? 5번 업무의 위탁자는 시험 업무 및 교육을 위탁할 때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죠? 맞죠? 자, 29번 별표 하나만 쳐놓으실게요. 이런 문제 나오면 시간도 많이 걸렸죠? 그죠? 시간도 많이 걸리셨는데요. 이 문제는요, 지금 뭐예요? 아까 한번 얘기가 나왔던 포상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포상금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무슨 법이에요? 이제는 포상금 얘기할 때 무슨 법을 따지고 좀 들어가셔야 되겠죠? 공인중개사법이니까 뭐예요? 50만원짜리라고 이해를 하고 계셔요. 그죠?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받는 경우는 아까 몇 가지? 3가지 정도라 그랬죠? 무등록, 빌려가거나, 그죠? 거짓으로 등록한 자. 3가지예요. 그러면 그거를 따지고 싶고 들어갈 건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알지만, 이 문제는 앞에서 풀어야 돼요? 뒤에서 풀어야 돼요? 뒤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죠?
뒤에서 풀어야 되니까 자 등장인물을 볼 것입니다. 우선 갑과 을이 수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돈을 받을 대상은 갑과 을입니다. 그죠? 즉 갑과 을이 신고한 사람이죠. 맞나요? 그럼 신고를 누구로 했나요? 딱 봐도 거짓 A, B, C, D 이렇게 신고했죠. 맞죠? 그럼 신고한 사람은 A, B, C, D 4명 정도가 되나 봐요. 그죠? 우선 뒤에부터 보자고요. A와 B는 갑과 을이 신고하기 전에 이미 행정기관에 발각되지 않았고 C와 D는 갑과 을이 신고하기 전에 이미 행정기관에 발각되었대요. 뒤에서부터 좀 풀었어요. 당연히 뒤에서부터 풀어야 되겠죠. 이 문제는. 그죠? 끝에 가서 지금 1000원이 나오는데 앞에 계산 줄줄이 다 해놨는데 뒤에 가서 발각됐네 안 발각됐네 이거 나오면 그냥 날리게 되잖아요.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발각된 사람은 얼마가 되든 간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C와 D는 각각 을이 신고하기 전에 이미 행정기관에 발각됐대요. 신고하기 전에. 그럼 C와 D는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있어요 없어요? 날라갔어요. 그죠? 우선 A와 B만 딱 머릿속에 고쳐 써놓으시면 되겠죠. C, D 생각하지 말고 A와 B만 생각하자. 그죠? 끝에서 두 번째 담당 검사가 C 읽어볼 필요도 없죠. 검사가 어찌됐건 간에 지금 벌써 행정기관에서 한 거니까 끝났어요. C 날라갔어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죠. 밑에서 세 번째 담당 검사가 B와 D 공소제기 B는 유죄 D는 무죄. D는 유죄 무죄 신경 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찌됐건 B는 지금 공소제기 했죠. B는 동그라미 쳐 놔야 되겠죠. 맞아요? 맞나요? B는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담당 검사가 A에 대해서 불기소했다. 불기소니까 어떻게 돼요? 해당 없지요. 그죠? A에 대해서는 불기소니까 해당이 없어요. 끝. 맞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B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면 B를 신고한 사람 누구예요? 다시 위로 쭉 올라가면 을이죠. 을이 뭐로 신고했나요? 초과보수를 받은 B를 신고했다. 포상금 있나요? 없습니다. 초과보수는 포상금이 없어요. 그죠? 답은 얼마예요? 아무도 못 받아요.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죠? C와 D는 행정기관에서 먼저 했고 A는 불기소 처분받았고 그죠? B는 뭐예요? 초과보수로 신고한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무등록이라든지 그죠? 명의를 빌렸다든지 거짓으로 중개업을 등록했다든지 이 내용 포상금 받을 상황이 아예 아니라는 얘기죠. 맞죠? 3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 몇 프로인가요? 공제료 수입액 그죠? 공제료 수입액의 몇 프로? 10%. 협회는 공제사업의 운영 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여야 하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엔 게시할 의무는 없다. 느낌상 문장 자체가 좀 틀린 것 같지 않아요? 그죠? 협회부에 하는 게 더 힘들겠다. 인터넷 홈페이지 올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죠? 공제사업의 건전성 확보 및 다른 용도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에 관리해야 된다. 또한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제계약자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공제계약자가 몇 명인데 그걸 일일이 언제 다 승인을 받고 있나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죠. 국토부 장관은 금융감독 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만 공제사업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거꾸로죠.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가 이 법 및 공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제사업의 양도는 이거 언젠가 본 적 있으시죠? 공제사업의 양도는 뭐예요? 공제사업 남한테 팔으라는 얘기죠. 그 사업권을. 국토부 장관이 그것까지는 못하겠죠.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등록관청은 법인인 개업공인에 대하여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 명할 수 있다였죠. 그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이 되어 등록 취소 처분을 하고 등록관청은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아까요, 법인이 해산되거나 사망되거나 그러면, 그죠? 당연히 등록은 취소된다 그랬죠? 결격은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취소 시리즈들 있죠?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취소할 때 항상 뭔가를 뺏어올 때는 뭐라, 그냥 뺏어오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이거 뺏어가는 이유가 뭔지 너도 알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죠? 너 잘못했지?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청문 실시해야 되고요. 정지할 때는 뭐 하자 그랬어요? 의견 진술의 기회는 부여하자라고 했었어요. 그죠? 등록, 취소,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이거 아까랑 거랑 비슷하죠? 근데 등록, 취소, 처분은요, 기간 제한이 없죠. 아까는 뭐 안 된다, 업무 정지는 안 된다 그랬죠? 업무 정지는 3년이 지나면 못한다 그랬어요. 시, 도지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는 청문을 실시하고자 해야 돼. 여긴 뭐예요, 지금? 취소가 아니죠? 자격 취소일 경우에는 뒷말이 맞고요. 정지이면 뒷말이 틀렸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한 명을 두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장에서 각각 호선한다. 그죠? 잘 몰라도 위에 게 지금 다 틀렸죠.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 불러서 뽑는다.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토지의 소재지에 대하여 토지 등기부와 토지 대장이 불일치할 경우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소재지니까 뭐예요? 물리적인 거죠? 권리관계예요? 물리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거죠? 물리적인 걸 못 찾아가라고? 대장 찾아가자고 했죠? 맞죠? 지적도를 작성할 때 기술적인 착오들에서 현실과 지적도상의 경계가 불일치한 경우 어디로 하자 그랬어요? 지적도 우선하자 그랬죠? 기억나시죠? 계엄공인 중에서는 선량한 권리자로서의 주의와 시행의 성실로서 매도 등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의 동일인지의 여부를 부동산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맞나요? 맞죠? 등기부 보고 주민증 확인해서 이름 똑같은지 다른지 확인하자고 했죠?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상 그 토지의 소재지, 경계 등은 등록에 의해 특정되고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도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해 확정된다. 맞죠? 토지의 물적 사항을 확인하여 우선적으로 토지 등기부 표제부를 조사하였다. 물론 등기부의 표제부에도 물적 사항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표제부에는 뭐가 나와요? 등기부 등본에? 그죠? 면적 나옵니다. 면적. 토지 얘기하니까 물적 상황 알아야 되니까 면적 몇 페이지 나오지만 중요한 건 등기부 등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대장에는 소유자 나와요? 안 나와요? 건축물 대장 떼어보면 소유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둘 다 똑같아요. 하지만 주력은 뭐예요? 건축물 대장은 물리적인 상황이고요. 등기부 등본은 권리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상황을 알고 싶으면 뭘 하면 돼요? 대장을 확인하셔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33번 분묘기지권이죠. 개인묘지 면적 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맞죠? 가족묘지는 가족당 한 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어야 된다. 맞죠? 네? 종중, 문중 묘지는 종중,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얼마예요? 1000제곱. 그죠? 그 다음에 법인 묘지의 면적은 어떻게 돼요? 10만 제곱미터가 맞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상입니다. 그죠? 맞아요?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 이상이고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여야 한다. 또 맞죠? 자, 3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토지거래 허가의 계약 당사자는 어떻게 공동으로 시군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했었죠. 맞나요? 맞죠?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처리기간에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하는 사유 또는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맞나요? 그러면 이게 토지거래 허가하면 처리기간이 며칠이었죠? 15일. 그죠? 불허가 처분을 받은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아까 매수 청구는 뭐였어요? 공시지가. 그죠? 불허가 받았을 때. 선매는요? 거꾸로죠? 가부관계 바뀐다 그랬어요.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에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 통지가 없는 경우, 그죠? 신청을 했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럼 아까 처리기간 15일이 있죠? 15일이 지나고 16일째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만 1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애매한데요. 실질적으로는 허가, 불허가 처분, 그죠? 어떠한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근데 이것도 애매한 게 대해서만 해니까 틀렸다고 보는 거죠. 그죠?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죠?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건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 근데 여기서는 불허가 처분에서만 해서 틀린 거죠. 35번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확인된다. 됐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되죠? 건축물 분양에 따른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됐죠? 그죠? 분양보험 같은 거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그랬죠? 우리가요,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죠?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 부가세를 내고 사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신고하면 되고요. 개인 간의 거래를 하면 부가세를 포함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왜냐하면 부가세가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공공주택, 지금 뭐였어요? 건축물에 대한 그거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았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근데 분양받았던 회사에는요, 저한테 뭘 매겨요? 부가세를 매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가세를 매겼기 때문에 그 부가세를 매긴 금액대로 신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개인 간에 거래할 때는 부가세를 매겨요, 안 매겨요? 매길 것도 없죠. 그죠?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되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축물인 경우 전용 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 연면적을 적는다. 맞죠? 당연하겠죠? 왜 그럴까요? 집합 건물은요, 연면적을 적으면 남의 것까지 다 적게 되잖아요. 그죠? 내 거 전용 면적만 적어야 되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층짜리 우리 집 하면 어떻게 돼요? 연면적 다 적어야 되겠죠? 연면적, 전용 면적은 아시잖아요. 아시죠? 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매매 계약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치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건 뭐 한번 한번 겹치죠? 포함해서 해야 되고요. 36번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2입니다. 그죠? 비주거용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뭔가요? 주거용 목적 말고 비주거용이니까 상가 같은 게 되겠네요. 그죠? 상가를 할 때 상가 내용하고 맞는 거, 주택의 내용에 있는 거 말고 상가 내용에만 맞는 거만 따지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조량, 소음, 진동, 환경 조건은 왜 그럴까요? 살면서 필요한 거죠. 주거를 목적으로 할 때 필요한 거지 상가가 그닥 그거를 신경 쓰는 상황은 아니죠. 맞죠? 이해되시죠? 이거를 다 일일이 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외우실래요? 그죠? 1번은요, 일조량, 소음, 진동, 환경 조건은 아니에요. 상가에서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에요. 2번 도배 상태. 상가가 도배가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내 외부 시설물 상태에서 그 밖의 시설물은 상업용에 대해서는 오수 정화전 시설용량, 공업용은 전기용량, 오수 정화 시설용량, 용수시설. 이런 건 어때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사항을 기재한다. 그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요구해야 돼요? 그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료를 요구하래. 아무튼 넘어가요. 5번 임대차 계약인 경우 임대보증금, 월단위 차임의 계약기간, 장기 수선, 충당금의 처리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권체계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어디다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맞죠? 그죠? 그럼 1번, 2번, 5번은 맞죠? 3번 보실까요? 입지 조건의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을 기재한다. 이건 아니죠. 교육시설은 뭐예요? 이건 주택용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기재하는 건 틀렸어요.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했죠. 36번은. 근데 4번은 어때요? 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뭐 해줘야 된다 지금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중개대상물 1, 2에 보시면 없어요. 포맷에 없는데 우리는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좀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보면 정확한 말씀이세요. 교육시설이 있는 학교가 있는 점인지 설명 당연히 해야지. 나 PC방 하려고 그러는데 학교 옆에 안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당연한데 지금은 그 뜻이 아니고요. 내가 목적에서 교육시설 내가 상가를 얻어서 사용을 하는데 교육시설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 아시겠죠? 네? 뭐라고요? 제가 볼 땐 4번 틀렸죠? 4번 말이 안 돼요. 앞뒷말이 안 맞죠?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뭘 요구를 해. 그죠? 내가 기재를 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아니죠? 제가 볼 땐 오타죠? 오타입니다. 3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다음의 내용 중 옳은 것. 임대차 계약 나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는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누가 주장할 수 있어요? 약자가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고요. 임대차 기간 중 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 이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재계약하는 경우는 언제예요? 재계약하면 마음대로 올릴 수 있죠. 상관없어요. 계약기간 끝나서 다시 재계약할 때는 얼마나 올리든지 상관이 없죠. 그죠? 5%는 언제예요? 계약기간 내에 1년에 한 번. 그죠? 소액 임차인이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동주택의 경매로 인한 경락다금에서 보증금 일정액을 선순위 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얘기죠. 최우선 변제권 확정 일자 받아야 돼요? 필요 없죠. 대항력만 갖추면 최우선 변제권은 끝나죠. 이거는 우선 변제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확정 일자 받으려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죠.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소지하는 지방법원 등의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 맞나요? 임차권 등기는 언제 할 수 있어요? 끝나고 계약기간이 끝나야 됩니다. 그죠? 4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여 사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더라도 선순위 담보물권 등이 없다면 동주택이 경매 처분이 되어도 매수인의 보증금은 안전하다. 왜 안전할까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뭐가요? 대항력이 있죠. 소멸되지 않는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최선순위로 지금 들어갔잖아요. 최선순위로 들어갔으면 확정일자라는 건 너 하나의 우선순위를 따져보자라는 거잖아요. 여러 명이 있을 경우. 그죠? 근데 이건 어때요? 최선순위로 들어갔으니까 너 하나의 우선순위를 따져보자 하면 확정일자 안 받았으니까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맨 앞으로 들어왔어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경매가 들어갈 수 있는 말소기준 권리보다는 앞이란 얘기야. 그죠?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이니까 어떻게 돼요? 경락자가 나타났어도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아요. 원래는 말소기준 권리 뒤에 있는 아이 대항력 이딴 거 다 필요 없죠? 대항력 다 작살나죠? 예? 권리들은 다 작살나요.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돼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경락자는 사뿐하게 매각대금만 딱 내면 자기 거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은 사람 다 명도해버리고. 그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이게 아니라 말소기준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한 명이 더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대항력이 살아있어요. 확정일자 받아가지고 우선 변제권을 실행할 것도 없어요. 배당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경락자에게 어떻게 돼요? 보증금 반환 청구하시면 돼요. 그죠? 38번 주임법과 상임법을 비교한 사람은 옳은 거. 주택이든 상가 건물이든 임차인이 상속관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임차권이 승계된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사실혼 관계는 같이 살았으니까 그 주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영향력을 좀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같이 살아요? 아니죠? 주택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같이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사실혼이니까. 같이 주거를 같이 영위했으니까 어느 정도 권리를 인정해 주지만 상가에 대해서는 아니죠? 주택이 된 상가 건물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 1개월 사이에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그럼 계약갱신 요구권은 어디서만 나와요? 상가임대차에서만 나오죠? 그죠? 아시죠? 임대차 기간 중 사정 변화에 따른 임대료의 상한선은 주임법에서는 몇 프로? 5%. 그죠? 상임법에서는 9%입니다. 계약기간 내에 올릴 수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보증금을 원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차는 한국은행 공시 기준 금리에 3.5%를 더한 비율. 이건 주택이죠? 상관 어때요? 기준 금리에 4.5배. 맞나요? 기억나시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주택에 있는 상가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맞나요? 일시 사용을 위한 건 기간이 중요하지 않다 했죠? 기간이 그렇게 중요한 건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든지 내가 3개월만 쓸게 이런다고 일시 사용이라고 명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인 입장에서 예상할 수 있죠. 얘가 여기서 핸드폰 샵을 하겠다는 거예요. 3개월만.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거는 일시 사용을 위한다고 볼 수가 또 없어져요. 그죠? 근데 내가 땅을 여기 공사 때문에 컨테이션 잠깐 가서 나 땅 좀 빌릴게 이런 거는 조금 명백해 보일 수 있죠. 언제까지? 건물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근데 건물 공사가 끝나는 게 언제예요? 2년 걸려요. 그 2년 동안은 확실하다고 보는 거지만 기간이 짧다고 해서 일시 사용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얘기에 대한 상황이지. 자, 39번 보실게요. 부동산 경매입니다. 주임법에 의거해서 우선 변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이라면 최초 매각기일 이후라도 매각 허가 결정이 이후 배당 실시 이전까지만 배당 요구. 배당 요구 언제까지 하시라 그랬어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종기란 말이 있었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매각 허가를 받은 매수인이 법원에서 통지받은 대금 지급 기한 이전에 매각 대금 전부를 납부하더라도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이 경과한 소유권.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낙찰받은 사람이요. 그죠? 너 낙찰됐으니까 언제까지 돈 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권리가 이전되는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언제예요? 매각 대금 납부하는 순간부터. 그죠? 하는 순간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4번 부동산 매각의 법원 경매는 일정한 매각기일에 실시하는 기일입찰 기간 이내. 기일입찰은 그 날짜에만 하는 거고요. 기한입찰은 어때요? 기간입찰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즉 언제까지 하셔요 라는 거죠. 두 가지가 있고 호가 경매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호가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위에 게 더 중요해요. 5번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이라면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경우라도 인도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나요? 대항하지 못할 경우에요. 대항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인도명령이 왜요? 인도에 주란 얘기입니다. 인도명령하고 명도하고 좀 다르죠. 차이는 이제 두 개 다 뭐예요? 살고 있는 임차인 보고 나가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인도명령 대상이 될 것이고요. 매각 허가 결정에 불복하여. 매각 허가 결정이라는 건 언제예요? 좀 경매의 절차상으로 보면 앞쪽이죠. 그래 이거 경매해도 되겠어 라고 법원에서 판단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집을 갖고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불복하는 거죠. 매각 대금의 10%의 상자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금전을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한 것만 하면 어떻게 돼요? 법원 경매 자체에 그거만 길어지죠. 경매 절차만. 그러면 어때요? 갖고 있는 사람은 일부러 막 늘리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보증금을 10% 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매수 신청 대리인에 관한 대법원 규칙 및 예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1억 원 이상을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했던 거랑 또 같은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이래버렸죠?
이미 했단 얘기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전에 하라 그랬죠? 보증은 전에 하시라고 그랬어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의 매수 신청을 방해한 경우 지방 법원장은 6월의 범위에 한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모르겠죠? 6월의 범위 안에서가 아니죠. 아까 업무정지 몇 년, 얼마나 그랬나요? 1개월에서 2년까지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범위가 틀렸네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대리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맞나요? 안 되죠? 그러면 매수신청 대리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하게 하지. 그죠? 사장님만 하라고 하는 거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르다면 2인 이상의 대리인, 이 말이 돼요? 그죠? 응? 이건 뭐예요?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신청 대리인에, 이건 하나에 대해서 두 분 거를 혼자 대리해가지고 쏘는 거면 내 맘이 그잖아요.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말이 안 되죠? 쌍방대리랑 좀 비슷하죠? 1번,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이죠? 그쵸? 뒤에 거 읽어보다가 이런 거 딱 나오면 너무 당황스럽죠? 그죠? 막 신경 쓰면서 막 보고 있었는데 1번 문제 딱 보면은 답 바로 쓸 수 있는데, 그죠? 아무튼 오늘 이른 시간부터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죠? 2회분이나 푸셨고, 또 얘기 듣는 것도 힘들고 얘기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